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은 정말로 극적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잠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9월 CPI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죠. 예상치보다 안 좋았습니다. 물가 압력 여전히 심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 때문에 시장을 개장하기 전에 지수 선물 시장에서는요. 제가 S&P 500 지수 2%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거의 2.8% 하락까지 보고 잠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잠에서 깨자마자 시장을 보니까 오히려 다우 지수가 3%까지 급반등한 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물가 지수에서 어떤 희망이 발견됐느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어떤 희망을 발견하기 상당히 어려웠던 물가 지표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분명 있을 겁니다. 잠시 후 애프터마켓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물가 자체만으로 이런 시장의 급반등이 좀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저는 나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영국이 오히려 시장을 살린 게 아닌가. 지난밤 사이에 영국의 이 감세 정책이 완전히 유턴할 거다, 아니면 감세 정책이 완전히 철회될 거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왔거든요. 이것이 오히려 일시적으로 시장을 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설명이 하기 참 어려운 그런 시장의 급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마감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10월 13일 목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발표되면서 뉴욕 증시는 장 초반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 30분이 넘어가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크게 상승했는데요. 시장 움직였던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동월보다 8.2% 올랐고 전월 대비해서는 0.4% 올랐는데요. 예상치를 각각 상회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도 전년 동월보다 6.6%, 전월보다 0.6%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를 각각 뛰어넘었고 4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세로 에너지 가격 지수가 내려갔음에도 식료품과 주거 비용 등이 올라서 전체 물가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로써 연준이 다음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은 9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결국 반등했죠. 이에 대해 월가에서는 오늘 CPI 발표 내용에서 특별히 새로운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규모 쇼커버링 랠리가 시장 반등의 가장 큰 이유였다 등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섹터가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금융 섹터가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쉐보론이 4.8% 급등했고 골드만삭스 그리고 JP모건이 각각 4%, 5.5% 상승했습니다. 헬스케어, 기술,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역시나 모두 크게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봐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3% 이상씩 상승했고 반도체주들이죠. 엔비디아와 퀄컴도 각각 4% 정도씩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목별로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광고 요금제를 다음 달부터 월 6.99달러에 출시한다고 밝히면서 5.27% 올랐습니다. 이는 기존 기본 요금제보다 3달러 저렴하고 또 다른 스트리밍 업체의 광고 요금제보다 저렴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을 전망입니다. 넷플릭스는 초기에 광고 수백 개를 판매할 예정이며 현재 거의 판매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델타항공은 분기 매출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자 3.97% 올랐습니다. 여름철 여행 수요의 급증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델타항공은 특히 국제 여행 중에서 유럽으로의 여행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여름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의 수용력을 회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10.5% 급등했습니다.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동일 매장 매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3분기 동일 매장 매출이 2% 증가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0.9%를 웃돌았습니다. 또 예상보다 높은 판매 실적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공급망 문제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월그리스는 5.3% 상승했습니다. 월가의 예상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3분기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전망치를 상회했지만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는 수익이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월그린스는 대형 헬스케어 회사로 탈바꿈하기 위한 투자 때문이라면서 내년에는 핵심 성장을 가속화하고 또 미국 헬스케어 사업을 빠르게 확장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컴캐스트는 시티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하자 5.37% 상승했습니다. 시티는 최근 컴캐스트에 대해서 주가 부진이 단기적으로 보이고 또 연말 시즌으로 갈수록 시장이 성장하고 현금 창출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전일 종가보다 25% 높은 수준인 36달러로 제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인베이스 주가는 이날 장에서 크게 출렁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18,000선을 위협받는 등 가상화폐 가격이 크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코인베이스 주가는 10% 이상 급락했다가 다시금 가상화폐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강달러 흐름에 장 초반 하락했지만 다시 강달러가 주춤하고 또 겨울을 앞둔 상황에서의 낮은 디젤 재고 영향으로 상승했습니다. 때문에 국제유가는 약 2% 상승한 8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CPI 발표 후 장중 한때 5% 이상 하락하면서 19,000달러를 하회했지만 주식시장 상승세와 더불어서 함께 다시 뛰어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오늘은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고물가의 압박 지속. 바로 지난 밤 사이 발표됐었던 물가 지표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물가 지표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수요일 날 있었던 생산자 물가부터 보면은 0.4% 상승을 했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생산자들, 경영진들이 부담해야 되는 물가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이번에 이제 지난밤에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되는 물가는 어떤가를 봤더니 연간 8.1%가 나왔어요. 약간 감소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연간 8.1%로 감소를 하고 이제 핵심 수치는 6.5%로 이제 올라갈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노동부에서 발표한 거는 9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8.2% 상승해서 예상보다 0.1%포인트 상승을 했고,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이제 0.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핵심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보다 6.6% 상승했습니다. 이게 이제 1982년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장 초반에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근원 CPI는 전월 대비해서는 0.6%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조금 그래도 후퇴한 거, 8월 달보다 0.1%포인트라도 후퇴를 한 거는 휘발유 가격이 많이 완화됐다. 그래서 이제 후퇴를 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좀 섹터별로 보면은 중고차나 의류 같은 쪽에서는 가격 인상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공급망 문제가 어느 정도 조금 완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조금씩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가 됐고, 다만 이제 식품이라든가 임대료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이런 서비스 쪽 비용이 굉장히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11월 1일하고 2일날 열리는 연준 FOMC에서 다시 0.75%포인트, 75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겠구나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현재 연준의 강력한 통화 정책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는 거는 연준의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돼서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거를 확인했다 정도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여전히 물가 압력이 심하고 이 때문에 11월에 있을 FOMC에서도 75bp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등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혹시라도 세부적인 사항에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다음 키워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또 고용이 문제인데요. 세부 사항을 뜯어놓고 보더라도 사실 그렇게 희망을 크게 찾을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지난 밤사이에 나왔던 물가 지표 가운데 서비스 분야가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일을 하죠. 우리가 뭐 네일샵에 갔을 때도 사람이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여행사에 갔을 때도 대부분 사람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서비스 물가가 올랐다는 것은 임금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서비스 물가에 포함된 게 또 주거비가 서비스 물가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결국 서비스 물가가 올랐다는 것은 주거비와 사람들의 임금이 올랐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보니까 일단 지난 9월에 주거비는 0.7% 올라서 전월에도 0.7% 올랐거든요. 여전히 주거비는 계속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줬었고요. 만약에 그래서 주거비를 제외하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니까 0.2%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주거비가 지금 인플레이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다만 이 주거비의 경우에는 다소 걱정을 덜어놔도 된다는 설명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렌트비가 지금 꺾이고 있기 때문인데 최근에 진로우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지난 9월 렌트비 상승률이 0.3%였다고 해요. 그런데 작년 9월 이맘때쯤을 살펴보니까 한 달 만에 1.6%나 올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렌트비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건 맞는데 상승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비는 인플레이션에서 다소 걱정을 좀 덜어놔도 된다라는 거고요. 문제는 임금인데요. 타이트한 고용시장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많이 듣고 있죠. 파월 연준 의장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는 대부분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임금을 통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임금이 핵심인데 자, 이날 물가 지표를 좀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요. 근원 제품 물가는 변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원 제품 가격은 변동이 없었는데 근원 서비스 물가가 0.8% 오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임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서비스 물가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쉽게 말해서 이제 주거비를 포함해서 임금이 올랐다는 건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휘발유를 넣을 때도 뭐 전날에는 2,000원이었다가 지금 뭐 1,600원이었다가 이렇게 제품 가격은 쉽게 변동을 합니다. 하지만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높였던 것을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물가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임금이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잡히지 않으면 연준이 계속해서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번 물가 지표를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시장 급반등을 했는데 김태수 세무사님 그러면 도대체 시장이 급반등했던 이유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먼저 부연 설명 조금 드리면은 렌트비 같은 경우에 뉴욕 시티 기준으로 했을 때 맨하탄은 제외하고요. 워낙 높기 때문에 방 3개짜리 일반 하우스 렌트하는데 하나 기준으로 한 300만 원 이상 월 렌트료가 나갑니다. 그리고 임금을 봤을 때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나 경영진의 입장에서 나오는 임금은 이제 올라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걸 이제 노동자의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을 조정치를 가중시켜버리면은 월 평균 시간당 수입이 마이너스 0.1% 감소했다라고 지난밤에 발표가 됐어요. 1년 전보다 마이너스 3%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CPI가 이제 좀 올라가면서 FOMC 회의에서 이제 0.75%포인트를 올릴 것이다. 4회 연속 올릴 것이다. 이게 지금 거의 100% 가까이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98%가
나왔거든요, 리서치가.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하나 더 남아 있는데 그때도 이제 62%의 확률로 7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좀 안 좋게 지금 많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밤에 시장이 올랐는데 왜 그랬냐면은 첫 번째는 정부의 어떤 의지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소법 통해 가지고 1,300만 명의 의료보험료 낮추겠다. 지금 의료 서비스 인상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월 한 2,000달러까지, 연간 2,000달러까지만 이제 약값을 내도록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를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다 이제 지난밤에는 영부인까지 나서가지고 이제 다양한 자리에서 이를 언급을 하면서 어떤 비용 인상에 대한 그런 서민 물가에 대해서 조금 누그러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가 매수세가 이제 순환주 중심으로 좀 진입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방어주보다는 순환주 쪽에서 이 감소가 적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라든가 이제 필수 소비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게 되는데, 지난밤에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신저가 알람이 계속 뜹니다. 저도 이제 알람 설정을 해놓고 있는데 계속해서 알람이 울렸는데 신저가가 567개 나스닥에서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바닥이구나, 정말 바닥이구나, 매도세가 이제 드디어 약해지겠구나,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은행이라든가 에너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많이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은행 산업 같은 경우에는 5.3%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미약하긴 하지만은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월그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델타 항공까지 좀 형성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월그린은 5%대 상승을 보였죠. 그러면서 그리고 델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분기에 2019년보다도 좋았을 때보다도 9%더 증가할 것이다. 이러면서 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모습들이 시장을 바닥이다라는 인식을 주면서 빠르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죠.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아마존의 실패라는 건데요. 아마존의 실패 어떤 내용일까요? 아마존이 뭘 했냐면 이제 두 번째 프라임 데이를 했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프라임 얼리 액세스라는 이 행사를 12일까지 이틀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대한 성과가 이제 분석이 돼야 되는데 판매를 제대로 늘리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판매 끝나고 나서 이제 평가가 되는 게 뭐 일상적인 주말 수준 뭐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4분기 소비 시즌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게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다 올라가는데 아마존은 또 못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의 연말연시 온라인 매출이 지금 한 2.5%밖에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까지 지난해까지 보면은 연말 소비 시즌에 이제 땡스기빙 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2021년도 데이터가 2020년에 비해 가지고 좋지 않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 몇 년 동안은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성장성이 멈췄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지금 거기에다가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임의 소비재가 아니라 필수 소비재를 구입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매출이 이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강달러 현상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쪽에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 쪽에는 뭐 악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지금 4분기에 아마존의 어떤 실적이 환율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타격을 좀 받을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로 진행이 되고 있어 가지고 온라인 소비 종목도, 온라인 쇼핑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가 지금 저가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연말에 있을 쇼핑 시즌은 사실 이런 온라인 쇼핑몰들에게 굉장히 성수기였잖아요.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보면은 이제 창고들을 폐쇄하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쇼핑몰이 창고 폐쇄한다는 건 매출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소비가 여행이라든가 이제 외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쇼핑몰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마존닷컴이랑 샤퍼파이 그리고 엑스시 같은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이거든요.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 지금 재고 잔뜩 쌓여 있는데 3분기 들어서면서 재고 잔뜩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재고 털어내려고 두 번째 프라임데이 했는데 이게 안 좋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4분기 실적도 어두워지고 있고 샤퍼파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직원들도 해고를 하고 이러면서 좀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한 게 있습니다. 그래도 고점에서 80%나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우려가 있고 또 이제 아마존닷컴한테 지금 판매자들을 뺏기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트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밤에 9%나 급락을 했어요. 이게 이제 판매량이 급감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가이던스가 사실 좀 낮아졌습니다. 마이너스 3% 이상 이렇게 낮아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평가가 안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회사들이 강달러의 역풍에 직면해 있다라는 부분이 우선 중요하고 그리고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매출이 압박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신중하게 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요. 반값 요금제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넷플릭스가 반값 요금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가 안 됐었죠. 지난밤 사이에는 구체적으로 얼마이며 어떻게 광고를 보게 할 것인지 자세한 내용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반값 요금제. 만약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광고를 보는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다음 달 11월 3일부터죠. 11월 3일부터는 월 6.99달러의 구독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광고의 시간은 약 15초에서 약 30초 정도짜리 광고가 투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영상 전에 하나 그리고 중간에 하나 이 정도 포함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막 수리남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클라이막스 직전에 광고가 뜬다 그러면 이거 막 긴장감도 떨어지고 안 좋겠지만 그래도 광고를 보면서 절반 가격의 구독료를 낼 수 있다는 메리트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좀 있다고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넷플릭스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반값 요금제의 가격은 6.99달러인데요. 물론 6.99달러보다 다른 싼 것도 있긴 합니다. 파라마운트 플러스가 4.99, 피콕도 4.99. 근데 대부분 많이 보는 그런 OTT 업체들을 살펴보면요. 디즈니 플러스가 7.99달러고요. 훌루와 HBO 맥스 7.99에서 9.99로 넷플릭스가 제시하고 있는 반값보다도 약 1에서 3달러 정도 더 비싸게 받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반값 요금제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만약에 지금까지 15달러를 내던 구독자가 그럼 나 지금 6.99달러로 갈아탈래. 그럼 결국 넷플릭스에서 버는 돈은 절반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부분은 광고 단가로 채워나갈 계획인 겁니다. 광고비로 돈을 버는 넷플릭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넷플릭스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에게 최적화된 콘텐츠들이 좀 나열되는 경향이 있죠. 그만큼 타겟형 광고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광고비도 상당히 많이 좀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값 요금제 출시를 언제 어디에서 하느냐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그 11월 1일부터는요. 캐나다, 멕시코에서부터 반값 요금제가 출시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은 11월 3일부터 이 반값 요금제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대부분이 그냥 11월 3일에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 뭐 그 외에 11월 10일부터는 뭐 스페인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 반값 요금제가 출시가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시청자도 그렇고 그리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반길 수 있을 만한 소식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거든요. 자, 반값 요금제가 과연 넷플릭스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참으로 확 뛰어는 그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목표 주가를 230달러로 잡았어요. 현재가에서 마이너스 2달러 수준입니다. 시장 평균 목표가는 244달러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가에서 약 한 5% 정도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 정도의 목표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대치는 크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스트리밍 시장이 굉장히 포화 단계로 가고 있죠. 그리고 가격에 대한 무한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지난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넷플릭스에서 이걸 효과를 본다 그러면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1 차이 나는 거 바로 줄이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태도가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넷플릭스에 대해서 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모건 스탠리가 얘기를 했는데, 유료 광고 정책에 대해서 사실 이미 여름부터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주가에 이미 반영되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강달러 역풍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EPS 추정치를 좀 낮추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당장의 광고 정책이 어떤 순이익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는 아직은 보지 않는 거고, 2025년까지 순이익 변경을 한 1% 수준에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큰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모건 스탠리에서는 그렇게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광고 시장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광고 시장에 이 케이블 업체가 이제 스트리밍 업체가 뛰어든다고 해서 광고 시장 현재 1위가 구글의 유튜브인데, 이 유튜브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시장에서 결국은 이제 서로 머리 맞대고 싸우는 그런 경쟁 구도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경기 침체 상황에서 마케팅 비용도 증가할 거고,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급반등에 대한 어떤 큰 기대감이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뜨거웠던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